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해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산속새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있다면 그걸 두고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귀신의 짓이라 말한 사람도 있었고 산신령의 노여움이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황당한 일로 한 마을이 발칵 뒤집히고 평범한 한 청년이 전국의 이름을 떨친 어느 날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선 봄이면 버드잎이 땅을 스칠듯 휘날리고 저녁 바람엔 산비둘기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보다 2살 위였던 윤대성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동네에서도 손꼽히는 효자였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윤치복 씨와 단둘이 살았는데 대성이는 17치고는 말이 없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른 봄바람이 마당에 핀 매화꽃을 흔들던 아침, 대성이네. 대문 앞에 먼 친척 어르신이 왔습니다. 대성아, 이번 주 토요일이 큰할아버님 제사다. 너도 와야지. 그 말을 전해 들은 리복 씨는 대성에게 짐을 챙겨두라 했습니다. 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진 사동골까지는 꼬박 하루 넘는 길이라 혼자 다녀오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동안 끼니 거르지 마세요. 쌀이며 나물은 장독대 옆에 다 챙겨뒀습니다. 그래, 너는 몸 조심하고. 큰 길 가 말고 너 그 샛길 말이다. 늘 너 혼자 다니는 그 오솔길은 피해라.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대성은 아버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던 윤치복 씨는 오래도록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빈집의 적막함이 서늘한 기운처럼 집안에 들이찼겠지요. 대성은 장옷에 걸친 진보다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동골까지는 평지를 걷는 길이 절반이었지만 남은 절반은 험한 산길과 굽이진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날은 점점 따뜻해졌고 걷다 보니 등줄기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춤에 찬 조밥도 점점 따뜻해져 물컹해졌고 마침 시냇물이 보이길래 한숨 돌리고자 멈췄습니다. 시냇물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얼굴에 물을 뿌린 뒤 허리를 굽혀 한 모금 마시려다 문득 물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제법 큰 민물고기 한 마리가 꼼지락거리며 헤엄치고 있었지요. 시냇가 물가에 떠있던 버드잎이 고요히 움직이고 햇빛은 비늘 위로 반짝이며 은색 빛을 비췄습니다. 저놈 한 마리 구워 먹으면 아버지랑 둘이 아주 별미겠구나. 대성은 물가에 있는 돌을 들어 몇 번 헤치더니 맨손으로 그 고기를 낚아챘습니다. 눈 깜짝할 새의 손 안에 들어온 고기. 힘차게 펄떡거리는 놈을 보며 그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에구. 아버지 드리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발걸음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사동골 큰 어르신 제사는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 쪽 유일한 어른이었다지요. 그런 자리를 빠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나뭇잎을 엮어 물고기를 싸고 허리춤에 고정한 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산자락을 돌아드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을 무렵 어디선가 새의 날갯짓 소리가 났습니다. 푸드덕, 푸드덕. 숲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분명 새 한 마리가 가까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대성은 귀를 기울이며 숲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가시덤불 사이에서 누군가 쳐놓은 새 잡는 그물을 발견했지요. 그물에 꿩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잡히자마자 숨이 넘어간 듯 보였지만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오른 놈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까지 가져가면 아버지랑 진짜 잔치상이겠네. 대성은 꿩을 품에 안고 멈칫했습니다. 그물을 놓은 이는 분명 이 마을 사는 누군가일 테고 고기든 새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 배웠던 터였습니다. 그는 꿩을 잠시 내려놓고 허리춤의 물고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물 위에 물고기를 올려두었습니다. 잡은 이는 꿩 대신 이걸로 쓰시게요. 혼잣말을 남기고는 꿩을 다시 챙겨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작디작은 선택 하나가 마을을 들썩이게 만들고 자신을 귀신 잡는 사내로 만들어버릴 줄은 말입니다. 산허리를 휘감고 이어지는 길을 따라 대성은 곧장 사동골로 향했습니다. 그 뒤편에서는 그물을 놓았던 동네 아재 하나가 늦은 오후 숲에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어. 이 산속 새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다니. 이건 귀신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지 않소. 그 목소리에 그날 저녁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고 이들날 새벽 모두는 무당집 앞으로 몰려들게 되지요. 그렇게 산신령이며 귀신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어이없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에 씨앗을 뿌린 대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동골 어귀에서 다시 길을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면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꽁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맴돌았지요.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놓고 간 물고기가 산신령이 되고 마을 한복판에 제단이 세워지고 자신이 앞으로 귀신 잡아먹는 사내가 될 거라는 사실을. 이 모든 건 단지 한 마리 물고기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사동골에서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큰 어르신께 인사를 드렸고 제사상에는 제법 많은 반찬이 올라와 배불리 먹고 왔지요. 손에 든 꽁은 행여나 냄새가 날까봐 헝겊에 곱게 싸서 품속에 넣었고 걸음은 산길을 내려가는 만큼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대성이 제일 기대하고 있던 건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 꽁고기를 나눠 먹는 저녁상이었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가 무얼 들고 계실지 내심 걱정도 되었고 손수 잡은 이 꽁을 드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마음이 바삐 움직였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 가까워질 무렵 언덕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마을 회관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웬일인지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귀신 짓이 아니면 뭐란 말이요. 산속 새그물에 물고기가 걸려대잖소. 그것도 살아있는 놈이. 그게 산신령의 경고라잖소. 무당도 그렇게 점괘를 냈다 하더이다. 대성은 그 소란 속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등 뒤가 서늘해졌고 순간 떠오른 것이 바로 자기가 놓고 간 그 물고기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냥 지나가는 일일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보니 정말 당집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물고기를 올려두었던 그 자리, 바로 그곳이었지요. 대성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좌하여 절을 올리고 있었고 당집 입구에는 해묵은 천이 매달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이 잡았던 물고기였습니다. 새파란 나뭇잎에 쌓인 채로 돌 위에 곱게 올려져 있었고 그 위로 향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마을 어르신들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믿기지 않았던 대성은 천천히 다가가 당집을 살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더니 말했습니다. 대성아, 너 왔구나. 다행이다. 산신령님께서 너를 기다리셨던 게다. 산신령님이요. 그래. 내가 돌아와야 이 재앙이 물러날 것이라 하셨다 하더구나. 말을 듣던 대성은 당황한 나머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 손으로 잡은 놈이라는 걸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던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은 대성을 향하고 있었고 무당은 흰옷을 입고 당집 앞에서 손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식을 남겨두었소이다.
바로 대성이가 이 산신령 앞에서 정성을 보이면 재앙은 사라질 것이외다. 하이고, 대성이가 산신령 앞에 절을 올려야 하오? 그렇다. 그 아이는 이 마을의 맑은 기운을 타고난 아이니 산신령께서 그를 점지하셨다 하더이다. 이쯤 되면 빠져나올 구멍도 없었습니다. 대성은 천천히 당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무당은 그의 앞에 향 한 줌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대성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해도 이건 거짓이 너무 커져 버렸구나. 그는 향을 받아들고 돌 위에 물고기를 향해 절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물고기를 낚아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무당이 소스라치며 외쳤습니다. 어이쿠. 산신령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이고야. 대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산신령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시냇가에서 잡은 물고기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일순간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누군가는 속으로 기가 막혀서 했습니다. 마을 이장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성아. 그게 사실이냐? 그럼 난리통은? 예, 죄송합니다. 제가 꽁을 발견하고 그물 놓은 분께 미안해 물고기를 대신 올려둔 것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누군가 조용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곧장 퍼져나갔고 이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그, 우리가 너무 겁을 먹었구먼. 그래도 덕분에 당집도 생기고 오랜만에 마을이 북적거렸으니 나쁠 것도 없지. 그렇게 대성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그것을 먹었고 무당조차 나중엔 같이 앉아 한 점 받아들고 말했지요. 그래, 귀신이 아니고 대성이 손맛이라면 더 믿음이 가겠지. 그날 이후 대성은 귀신 잡아먹는 대성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마을 아이들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수군거리며 말했지요. 대성이 놈, 겁 하나 없이 귀신을 구워 먹는다더라. 이 이야기가 그냥 마을 안에서만 끝났다면 별일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소문은 산을 넘어 골짜기를 건너 결국은 다르고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뒤 또 하나의 기이한 손님이 대성의 집대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그 일은 바로 다음 날 해 뜨기 전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문밖에서 낮고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이 귀신 잡아먹는 대성님의 집입니까? 그 말을 들은 대성은 마루 끝에 앉은 채 멍하니 차를 마시다 손을 떨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짜 귀신이 나타났나? 그의 속에서 천천히 알 수 없는 기운이 움트기 위해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벽녘 마당에 깔린 이슬이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시간, 대성은 마루에 걸터 앉아 묵은 찻주전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서 밤새 우려둔 감입차 향이 은근히 올라왔고 차를 따르던 그의 손끝은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문밖에서 들려온 그 말 한마디, 귀신 잡아먹는 대성님 댁이요? 그 소리는 마치 장독대 아래 숨겨둔 과거가 다시 뚜껑을 열고 나오는 것만 같았지요. 대성은 문가로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사내는 중년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단정했으나 눈가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뒤에 서 있던 가마가 눈에 띄었지요. 마부 옆에 서 있는 마른 얼굴의 젊은이는 대성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고 말에서 내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김해 고을 최씨 댁의 하인 박도영이라 합니다. 저희 대감 어르신께서 급히 전하라 하셨습니다. 부디 귀신 잡아먹는 대성님께서 함께 가주시기를. 그 별명, 그저 장난으로 붙은 거요. 대성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지만 박도영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오나 주인 어르신께서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계십니다.
밤이면 집마당의 행화나 무알에서 귀신이 날뛴다고 하옵니다. 안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마님은 방을 옮기셨사옵니다. 귀신이 날뛴다는 말에 대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물고기나 꽁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댁은 김해에서도 손꼽히는 대가였고 대감이란 호칭만 들어도 군수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는 인물이었지요. 그곳에서 직접 사람을 보낸 거라면 무시할 수 없는 청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올 테니. 대성은 안방으로 들어가 윤치복에게 간단히 사정을 전했습니다. 리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지요. 가는 것도 좋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돌아오너라. 가마를 타는 일은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대성은 사방을 살폈습니다. 바람은 여름으로 접어들며 묵은 꽃향기를 씻어냈고 길가엔 보리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헛일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왕 벌어진 일, 발을 뺐다간 더 커질 거란 생각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자 기와 담장이 길게 늘어선 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해 최씨 가문은 세 채의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대문 앞에는 유복을 입은 하인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성이 마당을 밟자 안채 문이 열리고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귀신 잡아먹는 대성이라 하더니 소문보다 더 앳되게 생겼군. 최 대감의 말은 비아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심 어린 놀라움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는 대성을 상석에 앉히며 자초지종을 풀어놓았습니다. 사흘 전부터 밤마다 안채 뒷담 너머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마루 아래서 피가 흐르기 위해 시작했소. 심지어 딸아이 방문턱엔 흙탕물이 흘러 들어왔다 하오. 사람을 시켜 마루 아래를 파봤습니까? 파보았다오. 그런데 거기엔 옛날에 묻은 행화나 무뿌리가 엉겨붙어 있었다오. 누군가는 그 뿌리 밑에 무언가 묻혀 있다가이다. 이쯤 되자 대성도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녁이 오기 전 미리 집안을 살피기로 했지요. 그는 하인 몇을 데리고 안채 마당을 빙 둘러본 뒤 귀신이 나온다는 그 행화나 무 아래에 섰습니다. 나무는 제법 굵은 줄기를 가지고 있었고 줄기 주변은 습기로 눅눅했습니다.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오늘 밤엔 저 나무 아래서 귀신이 나온다고 하셨죠? 그렇사옵니다. 마님도 그곳을 무서워하여 며칠째 별채로 옮기셨습니다. 대성은 아무 말 없이 나무 옆에 집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마당 끝에 등잔 하나가 매달려 있었고 하인들은 멀찍이 떨어져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중천에 걸렸을 무렵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나뭇잎 사이로 한 줄기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저버린 죄, 대가를 치르라.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 대성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등잔불이 휘청였고 행화나 무밑동에서 희미하게 푸른 빛이 번졌습니다. 이게 진짜 귀신이란 말인가? 그 순간 나무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대성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놀라 뒤돌아보니 얼굴이 새하얀 머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공포와 후회가 엉켜 있었습니다.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꾸민 일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성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오? 그 빛이며 그 소리며 모두 제가 꾸민 것입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예전 약속을 저버린 탓에 복수를 하려던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의 귀신 소동은 알고 보니 한 머슴의 절절한 복수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 최 대감은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며 약조했고 머슴은 그 말을 믿고 정성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다른 가문에 약혼을 해버렸고 대감은 머슴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하면 어쩌자는 거요? 대성은 목이 메었습니다. 복수라는 말이 쉬워 보였지만 그 안에 스민 서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머슴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에 대성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나빴다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이 일을 마냥 숨겨둘 수는 없다는 것.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모두를 마당에 모아주시오. 이 일은 진실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날 밤 대성은 다시는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직감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김해 최씨 가문의 마당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대성은 밤새 잠을 설쳤다. 어젯밤 행화나 무 아래에서 마주친 머슴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름이 강동수라 했던가? 그 눈빛엔 겁도, 분노도, 아니, 어쩌면 오래도록 쌓인 원망과 체념이 동시에 들어있었다. 나는 해가 뜨기 전에 마당으로 나갔다. 이미 하인들이 소문을 들은 듯 하나둘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고 행랑채에서는 허름한 옷을 걸친 동수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를 본 순간 나는 그저 죄를 따지기보다는 그 사연을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숨긴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었고 동수도 자신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최 대감께 말씀을 드렸다. 처음엔 몹시 놀라셨지만 내가 머슴의 고백을 고스란히 전하자 굳어지며 깊은 침묵에 잠기셨다. 잠시 후 그분은 아주 작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그 아이. 아직도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냐? 아침 해가 안개를 밀어내자 마당의 집안 식솔들이 모두 모였다. 최씨 가문의 딸인 최연이 마님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23이라던 그녀는 고운 연분홍 저고리에 짙은 눈썹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슬며시 겁이 묻어 있었다. 어젯밤 벌어진 일의 내막을 아직 전해 듣지 못한 듯 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러분, 어젯밤 행화나 무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강동수의 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단순한 장난 이상의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몇몇은 입을 가리고 놀라워했다. 나는 동수를 앞으로 불렀고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 한복판에 섰다. 햇빛이 이마를 비쳤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5살이던 해 대감 어르신은 저를 불러 자네처럼 성실한 이는 보기 드물다. 내 딸 연희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치 하늘의 약속처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주인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루를 닦을 때도 장작을 팰 때도 그 말만 떠올렸지요. 동수의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위해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의심하던 이들도 그의 말투에서 진심을 느낀 듯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위해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희아 씨는 다른 고을 양반댁과 혼담이 오갔고 저는 그저 웃으며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례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동수는 말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는 조용히 그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날 밤 행화나 무 아래서 맹세했던 약속이 허공으로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에 밤마다 혼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마침내 저도 그 나무 아래서 귀신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최 대감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눈을 떴다. 내가 잊었구나. 아니, 모른 척한 게지.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었다. 세상 체면이란 게 자네를 딸아이 곁에 둘 수 없게 만들더군. 그게 나의 죄요. 정적이 흐르던 마당에 연희아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차분한 눈빛으로 동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렸을 적 마당에서 동수 오라비가 지어준 꽃반지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행화나 무알에서 약속하셨지요. 저를 웃게 해주겠다고. 어른이 되고 나서 그 기억은 잊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떠오르네요. 그녀의 말에 동수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약속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마음속 깊이 묻어둔 채 살았던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눈을 질끈 감았고 어떤 이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대성인 나 역시 숨을 고르며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내 손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꺼내주는 이정표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최 대감은 동수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가문을 떠나 조용히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대신 혼례식은 아니지만 작은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 일로 인해 동수가 더는 숨지 않도록 또 다른 억울한 혼이 생기지 않도록. 며칠 뒤 최 씨 가문의 마당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수는 고을 바깥에 새 삶을 향해 떠났고 연희는 조용히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귀신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무섭고도 깊다는 걸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지요. 나는 그날 밤 윤치복 아버지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귀신, 진심이면 언제든 사람이 되는 거다. 다만 그걸 알아주는 이가 드물 뿐이지. 그 말이 내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귀신을 잡는다고 했던 그 별명은 결국 사람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힘이 내 것이 아니기를 그저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자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기 직전 장독대 옆을 지나는 바람에서 매화향은 사라지고 대신 풀잎 냄새가 짙어지기 위해 시작했다. 그런 날이면 늘 그렇듯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우물과 항아리 뚜껑부터 들춰보고는 조용히 한숨을 쉬곤 하셨다. 장이 덜 익은 탓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보다 아버지 마음에 눌러앉은 걱정이 더 크다고 느꼈다. 대성아, 요즘 동쪽 고을에 흉한 소문이 돌더라. 이 고을에서도 며칠 새 사람이 실종됐다 하더구나. 아버지 윤치복 어르신은 장독대 옆에 앉아 항아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귀신 소문이 퍼진 지 이제 2달이 넘었고 내 이름 석차가 먼 고을 장정들 입에까지 오르내리고 있었다. 대성이는 귀신을 잡는다더라. 대성이가 가면 혼백도 소리 없이 물러간다더라. 어디서부터 이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으나 내겐 오히려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저 우연히 엮인 이야기 한 조각을 진심으로 풀었을 뿐이었고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말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수록 더 큰 이야기를 바랐다. 거기에 진실이 있든 없든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낮 한가운데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고운 쪽 모이 비단 저고리를 입은 중년 여인이었다. 머리를 단정히 틀고 옅은 분을 바른 그 모습은 분명 상류층 여인의 것이었지만 눈동자엔 어딘지 모를 흐린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 마루에 올라 여인을 맞았다. 혹시 대성이란 분이 이 집에 계십니까? 제가 그 사람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여인은 마루 끝에 조심히 앉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다. 저는 금령이고를 김가의 며느리 윤씨라 합니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뒤 저희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벽마다 부엌의 옹기들이 깨지는 일이 잦아졌고 밤에는 방마다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무당을 불러 점을 쳐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말끝에선 절박함이 묻어났다. 특히 여인의 손가락 사이사이에 배인 누런 약숙 냄새는 그녀가 제법 오랜 시간 무속인들과 함께 사투를 벌였다는 증거였다. 그 일이 시작된 지 2달째 되는 날, 제 아이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10살이던 아이는 건강했고 말도 조리 있게 하던 아이였는데 그날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내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이마를 숙였다. 부디 우리 집을 한 번만 와주십시오. 아이가 다시 말하게 된다면 저희 집안은 은공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가 귀신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싶어서였다. 나는 그 아이가 왜 입을 닫았는지, 무엇을 보았는지를 알고 싶었다. 며칠 뒤 나는 그 여인을 따라 금령이 골로 향했다. 그곳은 산세가 깊고 골짜기마다 안개가 자욱한 마을이었다. 마을로 들어서자 수근거렸다. 윤씨가 말한 집은 그 골짜기 끝자락, 오래된 소나무 2그루 사이에 자리 잡은 기와집이었다. 기와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안채 벽면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아이를 처음 본 건 대청마루였다. 아이는 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고 눈동자는 멍하니 정원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은 승아, 또래에 비해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곁에 앉았다. 승아야, 이리 와보련? 아이의 눈동자가 내 쪽을 향했지만 입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나는 더 묻지 않고 아이의 손을 천천히 잡아보았다. 손등엔 작게 긁힌 흔적이 있었고 손바닥은 이상하게도 검은 먹물 자국처럼 얼룩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안채에 묵으며 주변을 살폈다. 윤씨는 나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이 집은 예전에 글방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훈장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이가 말을 잃은 날도 바로 이 방에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나는 방 안의 벽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등잔불을 높여 천장 쪽을 살폈을 때 내 눈에 이상한 문양이 들어왔다. 그것은 오래된 붓글씨로 써지어 주령 같은 글귀였는데 글자는 희미했으나 무언가 억눌린 감정이 배어있는 듯했다. 10년을 기다리노라. 누구도 돌아보지 않으니 목숨을 걸고 문을 두드리노라. 이 집 어딘가에 오랜 세월 억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새벽 마당 한가운데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조용히 다가왔고 나는 그의 손에 백지를 쥐어주며 말했다. 승아야, 말로 하지 못해도 괜찮다. 여기다가 내가 보고 느낀 걸 적어보련? 아이의 손이 떨렸지만 곧 연필을 쥐고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그 밤 누가 문을 두드렸다. 아랫방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내게 이 집을 잊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글을 보고 숨을 죽였다. 윤씨는 뒤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곧장 마당 끝 큰 바위 아래를 파보았다. 그곳엔 묘한 모양의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었다. 항아리를 열자 오래된 여인의 비녀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이 집의 첫며느리였고 내 억울함은 아직 집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그 항아리를 꺼내 마을 선돌 앞에 제단을 차리고 조용히 제를 올렸다. 향을 피우고 승아와 함께 절을 올리자 갑자기 골짜기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멎었다.
그 순간 아이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여자가 웃었어요. 집안의 소란은 그날 이후 사라졌다. 그리고 승아는 다시 조곤조곤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했다. 나는 윤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마을을 떠났다. 아이의 귀를 막은 건 귀신이 아니라 어른들의 익힌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집안의 오래된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돌아오는 길, 나는 흐릿한 안개 속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귀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말 못하고 엉켜있는 아픔이라는 걸 그때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금령이 고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엔 어김없이 안개가 깔려 있었다. 마차 바퀴는 눅눅한 흙길 위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고 나는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생각을 정리했다. 승아 아이의 눈빛, 벙어리처럼 입을 굳게 다물던 그의 두 손, 그리고 익힌 며느리가 남긴 편지 한 장까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어느 틈에 마음속 깊이 스며든 듯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윤치복 아버지께서 마당에서 소죽을 푸고 계셨다. 하늘은 벌써 연한 남색으로 물들기 위해 시작했고 모깃불에서 올라오는 연기 너머로 아버지의 실루엣이 아련하게 보였다. 고생했겠구나. 멀리까지 다녀왔으니 찬물부터 한 사발 들이켜라. 아버지는 내 얼굴빛만 보고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겪었는지 짐작하셨는지 더 묻지 않으셨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물을 들이켜며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예전에도 그런 일 많았습니까? 말 못할 사연이 귀신이 되어 떠도는 일 말입니다. 아버지는 소죽을 젓던 손을 멈추고 멀리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다. 그럼 많았지. 내 할아버지 때도, 심지어 내가 내 나이 때도. 한데 그땐 그저 귀신 들렸다고만 했지.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줄 줄은 몰랐어. 그 말씀에 나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 이야기를 낳은 진짜 아픔엔 귀를 닫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다. 며칠 후 해걸음 무렵이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나에게 동네 머슴 하나가 다급히 뛰어와 말했다. 대성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양지말 고개 넘어 백훈댁이 정신이 나가버렸답니다. 눈을 뒤집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 죽었다, 다 죽었다고 외친다더군요. 마을 어른들이 도련님을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양지말 백훈댁은 70을 넘긴 과부로 자식이 없어 늘 외롭게 지내던 분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머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던 분이었기에 마을에서도 존경받았고 해마다 제삿날이면 나물이며 전을 직접 부쳐 나눠주곤 하셨다. 그런 분이 대낮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장독대를 부수고 다녔다는 소리에 나는 바로 그 집으로 향했다. 백훈댁 댁은 마을 북쪽 고사 끝에 위치한 작은 초가집이었다. 담장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긁어 모으고 있었는데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 애도. 내가 묻었어. 내가. 그녀의 손톱은 이미 피가 나고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백훈댁, 대성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마치 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리듯 말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야. 20살이가 넘었을 때 내게 아이가 있었어. 아무도 모르게 낳은 아이였지. 그 아이가 아궁이 뒤로 굴러떨어졌을 때도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 그냥 묻었어. 아무도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마당에 모여있던 동네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이 그렇게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사실에 다들 말을 잃은 것이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 아이, 혼자 남아 외로웠겠지요. 이제라도 불러주세요. 함께 울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아궁이 뒤편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항아리 하나가 나왔고 그 안엔 다스러진 작은 손버섯과 녹슨 은비녀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백훈댁이 묻은 아이의 흔적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 큰 나무 아래 작은 제단을 차렸다. 백훈댁은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아이를 위한 첫 제사를 올렸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엎드려 흐느끼던 그녀의 모습은 마치 굳었던 시간에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다. 제사가 끝나고 백훈댁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밤마다 내 꿈에 와서 말했어. 왜 이름 한 번 불러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없던 사람처럼 만들었냐고.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이제야 말할 수 있어? 나는 백훈댁을 마루 끝에 앉히고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를 찬찬히 들었다. 젊은 시절 누군가의 약속에 속아버린 일, 마을의 손가락질을 피해 혼자 아이를 키웠던 밤들, 그리고 아이를 잃고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던 시간까지. 그녀의 삶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긴 그림자였다. 그날 이후 백훈댁은 다시 마을 길을 걸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손에 들린 바구니엔 직접 딴 고추며 가지가 가득했고 길 가던 아이들에게는 참죽을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정히 안부를 묻는 이들이 늘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귀신이란 결국 외면당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그 귀신도 사라지더이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귀신은 늘 있었지. 하지만 진심 어린 귀가 없었을 뿐이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내게 찾아오는 이야기들은 헛된 괴담이 아니라 그저 말해지지 못한 사람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 귀 기울여주기만 해도 제풀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도 내게 전해지는 사연은 끊이질 않았다.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이름 없는 사연들이 물길처럼 스며들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땀을 식히려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하고 있던 내게 기이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는 누렇게 빛바랬고 글씨는 오래된 붓글으로 눌러쓴 듯 삐뚤빼뚤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봉투 앞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산자락 송정골, 박수무당의 피가 마른 집. 나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오래전 어릴 적 들었던 한 무속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송정골은 우리 고을에서 서북쪽으로 이틀 길쯤 떨어진 작은 골짜기 마을이었고 예전에 박수무당이 아이를 잃고 그 뒤로 폐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다. 그 일이 벌써 15년 전이니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질 법한 시간이지만 묘하게 그 이름이 다시 나를 불렀다. 다음 날 새벽 짐을 꾸려 송정골로 향했다. 논두렁을 따라 길이 이어지고 대숲 사이로 안개가 스며드는 그 길은 마치 사람의 숨결처럼 조용하고도 깊었다. 도착한 마을은 여느 시골처럼 조용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당마다 국화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국화는 보통 상갓집에서나 키우는 꽃이라 그 풍경이 마치 마을 전체가 무언가를 애도하는 듯한 인상이 들었다. 박수무당이라 불렸던 사람의 이름은 이선이었다. 예전에는 먼 고을에서도 손님이 찾아올 만큼 촉이 뛰어나다 했고 잃어버린 물건도 척척 찾아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어느 날 갓돌 지난 외동딸이 아궁이 뒤에서 사라졌고 그 이후로 무당은 입을 닫고 사람을 피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말이었다. 그녀의 집은 마을 끝자락, 대나무 숲과 소나무 사이에 낡은 기와집 한 채로 서 있었다. 담장은 무너졌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한 마리가 컹컹 짖어댔고 곧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허름한 회색 두루마기를 걸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은 햇빛에 바랜 듯 창백했고 머리는 흰 실처럼 풀려 있었다. 대성이라 하였지? 편지는 보냈다. 내가 아니었지만 아이가 그리했다. 그녀는 처음 보는 나를 두고 그렇게 말했다.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아이가 그리했다는 그 말, 죽은 아이가 편지를 보냈다는 뜻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연을 듣고 싶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간에 풀고 가야 할 마음이 있다면요. 그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딸의 이름은 부담이었다. 돌을 막 지난 해, 그 애는 저녁 무렵 아궁이 뒤에 앉아 논 일고 있었다. 내가 제사 준비로 정신이 없던 사이에 사라졌다. 온 마을을 뒤졌고 산자락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누군가는 들짐승이라 했고 누군가는 혼백이 데려간 거라 했지.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고 말끝마다 힘이 빠져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신내림도 거절했고 손님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이면 마당에 무릉덩이가 생기고 그 위에 부담이 쓰던 작은 신발이 떠올랐다. 신발은 젖지 않았고 물은 늘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 처음엔 내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몇 해가 흐른 뒤 매년 그날이면 꼭 그 무릉덩이가 생겼다. 나는 물었다. 그 물은 지금도 나타납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도 그랬지. 나는 그날 저녁 그 집에서 묵기로 했다. 밤이 되자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바람 한 점 없고 대숲 사이로 달빛만 스미듯 내렸다. 자정이 가까워져 오자 마당 안쪽 작은 돌무더기 옆에 물이 고이기 위해 시작했다. 처음엔 새벽 이슬이라 생각했지만 분명 그것은 아래서부터 솟아오르는 느낌이었다. 그 안에 작은 신발 한 짝이 둥둥 떠올랐다. 나는 서둘러 대야를 가져와 물을 덜어내고 그 돌무더기를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그 아래는 단단한 흙층이었지만 한 모서리에서 나무 조각이 튀어나왔다. 삽으로 파내니 그곳엔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묻혀 있었다. 뚜껑을 열자 바스러진 옷가지와 함께 작은 은목걸이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부담. 선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나는 그 애를 잊지 않았어. 하지만 무서웠지. 만약 그 애가 날 원망하고 있다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담에는 매년 어머니를 찾으러 온 겁니다. 신을 거절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엄마라 부르고 싶어 온 거겠지요. 그날 밤 나는 제단을 차리고 작은 혼백제를 올렸다. 선희는 딸의 이름을 처음으로 크게 불렀다. 보드머. 어미가 여기에 있다. 바람이 일었다. 무언가 스치듯 지나갔고 마당 위에 뜬 물은 순식간에 마른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튿날 아침 선희는 단정히 머리를 들고 다시 무복을 꺼내 입었다. 이젠 다시 누군가의 사연을 듣겠습니다. 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 은혜를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돌리겠습니다. 나는 집을 떠나며 돌아봤다. 그 집대문 앞엔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 선희의 눈빛엔 다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귀신이란 것이 꼭 무섭고 사나운 모습만은 아니다. 때로는 단지 이름 한 번 불러달라고,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다가오는 어린 혼백일 수도 있다는 것. 나는 그날 밤 그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해 늦여름 비가 잦아 마을 논두렁마다 이끼가 끼고 장독대 뚜껑 사이사이에도 습기가 배어들었다.
비가 며칠이고 내리다 보니 아버지께서도 집 밖 출입을 삼가시고 나는 마루에 앉아 오래 묵은 책이나 뒤적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다 보니 예전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귀신보다 더 서러운 건 이야기를 끝내지 못한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들여다보는 일이 이제는 내 몫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해가 살짝 비치는 틈을 타장에 들렀다가 낯선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옅은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말끔한 얼굴이지만 눈빛이 자꾸만 주변을 피하는 듯 어지러웠다. 그 청년은 내 이름을 물으며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없겠냐고 청했다. 나는 근처 찻집으로 그를 데려가 마주 앉았다. 그는 이름을 김태열이라 했고 정선 고을 송열리에서 왔다고 했다. 처음엔 무슨 용건인지 머뭇거리더니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게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하루 전 제 손을 붙잡고 그 아이를 찾아줘.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 애가 이 집 맞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처음엔 다소 황당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궁금증 이상의 슬픔과 혼란이 비쳐 있었다. 이어지는 말에 나는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가끔 밤에 혼잣말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나무 뒤에 숨어 있다. 왜 나무는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의 말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그 말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귀신 같은 일이 아닐까 싶어 도련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하지 못했다. 이 일은 단순한 실종도, 단순한 유언도 아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살아있는 이에게 남기는 책임이었고 그 무게는 이미 이 청년의 어깨에 고스란히 얹어 있었다. 나는 이틀 뒤 함께 송열리로 가기로 약속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송열리는 태백산 자락 북쪽, 안개가 자주 깔리는 고을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산이 말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따금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의 귀신 이야기가 뒤섞여 다니곤 했다. 김태열의 집은 마을 안쪽에서도 오래된 집 중 하나로 석가래는 짙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마당의 궤석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빈소는 이미 정리되었고 그가 안내한 안채는 다소 삭막했다. 방 한쪽 벽에는 어린 시절 태열이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그 옆에 유독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 사진 속엔 아이 하나가 귀와 담장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고 아이의 옆에는 나무 하나가 서 있었다. 특이한 건 그 나무에 어떤 검은 천 조각이 묶여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사진은 어머니 유품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주 그 나무 이야기를 하셨고 이 사진을 유독 소중히 간직하셨습니다.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담장은 그 지역에서 흔한 회 암석으로 쌓은 형태였고 나무는 밤나무로 보였다. 그리고 사진 속의 배경은 마치 오래된 초가집 뒤편 같았다. 나는 태열과 함께 마을 원로인 이춘봉 어르신을 찾아가 사진을 보여드렸다. 이 어르신은 90이 다 된 분으로 마을의 변천사를 줄줄 꿰 만큼 해박하셨다. 사진을 보신 어르신은 손가락으로 나무를 짚으며 말했다. 이 나무. 이건 옛날 윤가 댁 뒤뜰에 있던 밤나무요. 저기서 사고가 한 번 있었지. 그 집딸이 마을 머슴과 혼인했는데 자식이 생긴 걸 숨기려다 아이를 잃었다지.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윤가댁이라면 현재는 폐가가 된 그 집이었다.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그 집 여인은 후에 혼자 떠났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만 돌았지. 시신을 본 사람은 없었어. 아무도 무덤을 본 적도 없었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다들 잊었지. 한데 어머니가 윤 씨였다면 말이 되긴 하네.
우리는 다음 날 윤과 대패가를 찾았다. 담장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 밤나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나무는 피가 많이 자랐고 검은 천 조각은 햇빛에 발아 누렇게 바뀌어 있었다. 나무 밑을 조심스레 파내자 얕은 흙층 아래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가 나왔다. 뚜껑을 여니 아이의 작은 목도리와 나무 인형, 그리고 다 쓴 유아용 천 기저귀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태열은 마치 숨이 멎은 듯 눈을 감았다. 그 아이가 형이 맞는 겁니까?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토록 찾으신 분이라면 이 아이는 어쩌면 당신과 같은 피를 나눈 형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지는 않더라도 이 집안의 첫 목소리였던 거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폐가 앞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아이를 위한 제를 올렸다. 태열은 처음으로 그 형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 윤하. 내가 이 집의 맞이였구나. 어머니도 나도 이제야 너를 부른다.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듯 흔들렸고 밤나무 잎 하나가 천천히 땅에 내려앉았다. 그제야 태열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유언, 어릴 적 들리지 않던 이야기, 이제는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나뭇잎들이 바람에 따라 끌려다녔다. 은행잎은 노랗게, 단풍잎은 붉게 물들며 어느새 마을 길을 덮고 있었다. 대청마루에 앉아 손바닥을 비비다 보면 저녁 찬기 속에 사람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곤 했다. 그 즈음엔 특별히 바쁜 일도 없었고 아버지께서도 나에게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 한쪽도 들여다보거라 하시며 하루 한 번씩 찬물 내리는 소리를 벗삼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 쪽에서 사는 유서댁이 바구니를 들고 집을 찾아왔다. 유서댁은 우리보다 한참 나이 많은 여인으로 이 고을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분이다. 언제나 목소리가 또렷하고 걸음이 야무졌는데 그날따라 그분의 눈가엔 수심이 가득했다. 도련님, 내가 참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얼른 아랫목에 자리를 마련하고 그녀를 앉혔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내어드리고 나서야 그녀는 말을 이었다. 며느리 말입니다. 세화라 하는 아인데 벌써 들어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얌전하고 손재주도 좋은 아이라 딱히 흠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병원도 다녀보고 약초도 써봤지만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아이 없는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조심스러울지, 그리고 그 말 꺼내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유서댁은 이어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전 세화가 새벽마다 마당을 서성이는 겁니다. 입을 꼭 다문 채 손으로 자꾸 배를 어루만지면서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처음엔 꿈을 꾸는가 싶었는데 그 아이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본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그 집에 이전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낙태했다거나 아이를 잃었다거나. 유서댁은 깜짝 놀란 듯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10여 년 전 그 집엔 윤씨네가 살았지요. 그 집 며느리가 아들을 임신하고도 혼례 전에 유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을에선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 날 아이가 혼자 말하듯 내 뱃속엔 아직도 그 애가 있어요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는 불안정한 정신으로 살다 결국 남편과 헤어지고 고을을 떠났지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기억을 빌려 사는 듯한 느낌. 세화가 그 집에 들어온 지 7년, 아이 없이 살아온 세월이 그 기억과 뒤엉켜 어딘가의 문을 열어버린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유서댁과 함께 그 집을 찾았다. 세화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맑았지만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끝은 허공을 짚고 있었다. 이곳에 여기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울지 않네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물었다. 누가 있었나요? 세화는 나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작은 아기가요. 마당 돌담 옆에서 저를 부르곤 했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네요.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함께 인사를 드립시다. 그동안 머물러줘서 고맙다고, 이제는 편히 가도 된다고. 우리는 그 돌담 옆에 작은 제단을 차렸다. 향을 피우고 흰 종이에 고운 넋 편히 가소서라 적었다. 세화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무명천으로 싼 작은 인형 하나를 내려놓았다. 아마도 자신이 상상해낸 아이의 모습이었으리라. 제사가 끝나고 세화는 조용히 울었다. 눈물은 꾸짖음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 놓아주는 감정 같았다. 나는 그 옆에서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돌담 너머로 찬바람이 지나가던 그 밤, 세화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이후 몇 달이 지나 어느 봄날, 유서 댁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았다.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엔 작고 짧은 소포가 들려 있었다. 세화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아직 초기지만 의사가 태가 참 안정적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화가 품고 있던 것이 단순한 아기의 그림자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면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자리를 잡았다는 걸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지를 꺼내어 익힌 아이의 그림자, 새 생명의 문을 열다라고 써넣었다. 귀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때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채 끝나지 않아 남은 메아리일지도 모른다. 그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란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가을이 저물고 첫서리가 내린 날이었다. 마당 끝 감나무에 마지막 하나 남은 붉은 감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며 나는 뭔가 오래된 일이 끝맺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즈음 아버지께서는 감잎을 따다가 말리고 계셨고 어머니는 고추대를 거두며 장독 뚜껑을 덮고 계셨다. 바람결에 말린 고추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어느새 동네 기와지붕 위로는 야른 안개가 내려앉기 위해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낯익은 얼굴 하나가 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푸른 살포 두루마기를 입고 보퉁이를 하나 어깨에 맨 노인이었다. 가까이 오자 그의 얼굴에서 나는 예전 기억 하나를 더듬었다. 바로 15해 전 우리 고을에서 벌어졌던 어느 묘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 장칠복이라는 인물이었다. 칠보가 어르신은 예전엔 이 고을에서 나무 장사를 하던 분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좋고 인심도 너그러워 한때는 아이들에게 연을 만들어주거나 대나무 피리를 깎아 나눠주던 분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데리고 고을을 떠나더니 소식이 끊겼다. 오랜만입니다. 도련님. 죄송하지만 묵게 해주십시오. 나는 따뜻한 방을 내어드리고 어르신께 숭늉한 그릇을 내어놓았다. 손을 녹이시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떠난 건 죄를 짓고서였지요. 아니, 죄를 숨기고 싶어서였다고 해야 맞겠구려. 나는 그제야 눈빛을 바로 세우고 그의 말을 들었다. 칠보가 어르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땐 막내딸이 15이었지요. 이름은 방향금, 그 애는 말수가 적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늘 안방 한쪽에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향금이가 서쪽 논두길을 따라 약초를 캐러 나간다며 나섰지요.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기에 뒤따라 나섰는데 저기 강변 고사리밭 쪽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일이 마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야 밝혀지는 듯했다.
아이의 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 눈빛이 누군가를 두려워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빛이었습니다. 향금은 그 뒤로 말을 잃었고 몇 해 동안 병상에서만 지냈다고 했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해 가족은 몰래 고을을 떠났다. 칠보가 어르신은 이어 말했다. 그 아이가 얼마 전 세상을 떴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지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날 밤, 내 꿈에 향금이 가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라고. 칠보가 어르신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목소리엔 애틋함과 분노, 미안함이 얽혀 있었다. 나는 차분히 그에게 물었다. 양금아 씨가 마지막으로 갔던 논두길, 지금도 그 자리가 그대로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자리에 아직도 가끔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밤마다 개들이 그쪽을 보고 짖어대고 강가에 아무도 없는데 물소리가 들리기도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왔다고들 합니다. 나는 다음날 칠보가 어르신과 함께 그 자리를 찾아갔다. 강변 고사리밭은 이미 마른 풀들로 뒤덮여 있었고 물 한 개가 옅게 깔려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그루 버드나무 아래에 누군가가 놓고 간 듯한 작은 종이 쪽지가 눈에 띄었다. 쪽지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날 우연히 거기 있었을 뿐이다. 누구도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봤다. 나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양금아 씨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기에 침묵을 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나는 마을 뒷산에 홀로 사는 은둔자 박만석을 찾았다. 그는 오랜 세월 사람들과 교류를 끊고 살았던 인물로 양금 사건 이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박만석은 쪽지를 보여주자 말없이 눈을 감았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그날 난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소. 양금아 씨가 고꾸라지는 걸 보고 달려갔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지. 그녀가 날 쳐다봤고 난 겁이 났소. 그래서 도망쳤지. 사람들은 내가 그랬다고 믿을까봐 아무 말도 못했소. 그는 진실을 고백한 것이다. 범인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아 한 생명을 침묵 속에 묶어두게 된 자였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다. 지금이라도 그 진실을 양금아 씨께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는 끝내 그날을 품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강가 고사리밭에 제단을 차렸다. 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올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향금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달빛이 강물 위를 비추었고 바람이 고사리 사이를 지나갈 때 어디선가 작은 은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이 양금아 씨의 대답이라 믿었다. 사람의 침묵은 때로 죄보다 무겁다. 그러나 그 침묵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는 용기를 내는 것, 그때 비로소 귀신이라 불리던 것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나는 돌아오는 길에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가 흙 밖으로 고개를 들고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이. 겨울이 가까워지면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려지고 장터에는 군고구마 냄새가 진하게 퍼진다. 대청마루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두꺼운 이불을 손질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군불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밤을 깐다. 그 평온한 정경 속에서도 세상엔 조용히 스며드는 슬픔과 어긋난 인연들이 존재한다는 걸 나는 종종 잊지 않으려 애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찬바람에 아랫목에 등을 붙이고 앉아있던 내게 마을 서당에서 일하는 박천수 훈장이 찾아왔다. 그분은 말수는 적지만 눈빛이 깊고 따뜻한 분이었다.
무거운 표정으로 앉으시더니 조심스레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다. 도련님, 우리 서당에 요즘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분명 문을 닫고 퇴근했는데 아침이면 책장이 열려 있고 벼루에 물이 담겨 있거나 아이들이 쓰다만 종이가 구겨져 있지요. 나는 처음엔 아이들 장난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박 훈장의 말은 이어졌다. 며칠 전엔 밤중에 서당을 지나던 유진 할아버지가 안에서 누군가 책 읽는 소리를 들었다 합니다. 남자아이 목소리였다고요. 그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 서늘한 것이 지나갔다. 서당이라는 공간은 본래 정갈하고 맑은 곳이지만 오래된 기록과 추억이 남아있다 보면 그 안에 맺힌 사연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날 밤 박 훈장과 함께 서당에 묵기로 했다. 서당 안은 정갈하게 정돈돼 있었고 벽에는 옛 선현들의 훈계 문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조용히 촛불 하나만 켜두고 방 한편에 이불을 깔았다. 겨울밤은 유난히 길었고 바람이 기와를 스치는 소리에 마음이 괜히 움찔거렸다. 한밤중이었을까? 아주 희미하게 벼루에서 물 붓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히 몸을 일으켜 창문 틈 사이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내 눈에 비친 건 분명했다. 작은 남자아이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종이 위에 먹이 번져갔다. 나는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다시 글을 쓰지 말라 하셨습니다. 글을 알면 세상이 더 무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물었다. 그럼에도 내가 여기에 온 건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냐? 아이의 고개가 조금씩 움직였다. 나는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왜 울었는지, 왜 밤마다 종이 위에 눈물을 떨구셨는지. 그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더 이상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아이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숨겨진 진실, 잃어버린 이야기, 어른들이 말하지 않은 과거의 조각들을. 나는 다음 날 박 훈장에게 이 사실을 조용히 알리고 마을 기록을 하나하나 뒤지기 위해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름은 장도현. 지금으로부터 40여 전, 이 고을에서 살았던 집안의 둘째 아들로 어릴 적부터 총명했지만 반대로 공부를 못하게 된 아이였다. 그의 아버지, 장기석이라는 인물은 무척 엄한 사람이었고 아들을 직접 서당에 끌고 와 훈장을 향해 우리 집 아이에게는 글자를 가르치지 마시오. 글은 사람을 망친다며 윽박지른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 도현은 서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장도현이 어느 날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다. 아이를 찾는 수색이 한동안 있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저 도망친 것으로 치부하고 잊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서당에 나타난다는 건 무언가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잠시 집안이 예전에 살던 기와집을 찾아갔다. 지금은 폐가처럼 방치돼 있었지만 안채 뒤쪽에서 오래된 책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엔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써진 종이 뭉치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종이를 적셨다. 나는 그것을 말릴 수 없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종이 뭉치를 서당으로 가져와 아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밤마다 초를 켜고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아이는 나타났다. 이번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읽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왜 울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이의 모습은 희미하게 사라졌다. 바람만이 마루 위를 스치며 도포 자락처럼 흔들렸다. 그날 이후 서당에서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벼루는 말라 있었고 종이는 펼쳐져 있었지만 깨끗했다. 박 훈장은 책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이제 진짜 글을 배운 셈이군요. 누구보다 깊이, 그리고 뼈 아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당 담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엔 장도현도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작은 영혼 하나가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배움과 용서를 얻고 떠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나는 내 노트 한 귀퉁이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모든 아이는 글을 배울 자격이 있다. 그 글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할지라도. 초겨울의 기온이 땅속까지 스며들 무렵 마을 외곽의 버드나무 밑엔 밤마다 모닥불을 피우는 노인이 있었다. 나무 한 그루와 바위 하나뿐인 그곳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다들 별 생각 없이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마을 개들이 그 방향으로 지저대기 위해 시작했고 장날의 시장을 들른 외지 장사꾼 하나가 밤에 혼잣말하듯 읊조리는 노인의 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읍내까지 들렸다고 말한 뒤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위해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온 건 어느 눈 오는 날이었다. 어스름이 깔린 저녁, 윤서 댁이 군부를 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련님, 혹시 버들개 옆에 모닥불 피우는 사람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더군요. 눈이 쌓인 날인데도 발자국이 없었다지 뭡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그 자리에서 외투를 챙겨 나섰다. 마음 한편에서 느껴지는 묘한 당김 때문이었다. 오래된 조선 민담 속 한 대목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고 어쩐지 그 모닥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란 예감도 들었다. 버들개까지 가는 길은 눈이 소복이 쌓여 발목까지 빠졌다. 강가의 물결은 얼어붙어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낮게 우는 소리를 냈다. 그런데 그 틈에 정말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 공기 속에서 그 연기는 천천히 올라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다. 도포자락이 헌 소미불처럼 풀어졌고 손가락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는 내 다가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자네가 나를 보러 왔는가? 그 목소리는 젖은 짚을 태우는 듯 거칠면서도 어딘가 따뜻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함께 했다. 모닥불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느슨해지지. 그러나 나는 이 불을 끄지 못한다네. 꺼뜨릴 수가 없지. 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는 이야기하듯 말을 이었다. 내 이름은 방구석. 젊었을 적 이 마을에서 돌다리를 놓고 사또 집담장을 세운 일꾼이었지. 몸이 성하진 않지만 하나는 있어서 꽤 불러주는 이가 많았지. 그러다 마을 서쪽 바위 너머에 사는 여인을 사랑했네. 이름은 강연화. 단정하고 조용한 여자였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지.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다. 규석은 연화와 사랑에 빠졌지만 신분이 맞지 않아 혼인을 맺지 못했다. 대신 몰래 왕래하며 소박하게 정을 나눴고 어느 겨울엔 연화가 아기를 가진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에선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연화 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연화의 어머니는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네. 제발 아이를 낳게 하지 말아 달라고. 신분도 없고 뒷배도 없는 딸이 아이까지 가지면 평생 손가락질 받고 살게 된다고. 결국 연화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당시 몰래 찾아간 산골 외진 약방에서 태중의 아이를 내려야 했고 그 후로 몸이 점점 쇠약해졌다. 한겨울 찬바람이 들이치는 날 연화는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남은 건 작은 수놓은 보자기 하나와 벽장 속에 고이 접혀있던 규석의 이름이 적힌 편지 한 장이었다. 그녀가 죽던 날도 이렇게 눈이 왔지? 나는 그날 이후로 마을을 떠났다가 몇 해 전 다시 돌아왔네. 연화가 죽은 그 자리에 모닥불을 피우고
이걸 매일 지피며 사는 게 내 벌이네. 불이 꺼지면 그녀의 한이 내게 내려앉을 것 같아서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겁고 조용한 눈발 사이로 그가 살아온 지난 세월의 후회와 안타까움이 스며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앉아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버들개를 찾았다. 뷰석 어르신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불만 묵묵히 지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그치고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던 오전, 마을 아이 하나가 내게 뛰어왔다. 도련님. 버들개에 불이 꺼졌어요. 그 노인도 안 보여요. 달려가 보니 정말로 불은 꺼져 있었고 뷰석 어르신의 흔적도 없었다. 자리에 남은 건 불씨를 담았던 작은 숯단지와 연화의 이름이 수놓인 보자기 하나였다. 바람결에 그 보자기가 살랑이며 날렸다.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모닥불 자리에 흙을 덮으며 기도했다. 빈 시간 속에서도 사랑을 잊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드디어 다 닿은 걸까? 아니면 그 불씨를 받아줄 다른 이가 나타난 것일까? 돌아오는 길, 내 손에 들린 숯단지에선 아직도 미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사람의 사랑이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식지 않는다는 걸 나는 그 작은 불씨에서 배웠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눈은 멎을 줄 모르고 내렸고 대지는 마치 흰 이불을 덮은 듯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뎌졌고 저녁 무렵이면 연기 나는 굴뚝 아래에서만 삶의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요즘도 예전처럼 대청마루에서 벼틀 쬐며 책을 읽는 일이 많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묘한 무게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마도 얼마 전 버들개에서 겪은 일들 때문일 것이다. 그러던 중 내게 작은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얼굴도 잘 내비치지 않던 김봉주 영감이 갑작스레 사람을 보내 날 불렀다는 것이다. 김 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에 사는 분으로 한때는 관직에 있던 양반이었지만 지금은 산수와 서화를 벗삼아 조용히 지내는 노인이었다. 나와도 몇 번 안면은 있었지만 따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드물었다. 그날 오후 나는 김 영감 댁으로 향했다. 집은 조용했고 마당엔 매화나무가 잔설 속에서 옴을 틔우고 있었다. 대청마루에선 향냄새가 은은히 풍겼고 방 안엔 작은 화로와 담요 한 장이 깔려 있었다. 영감은 마루 한쪽에 앉아 있었다. 허리는 많이 굽었고 눈매엔 세월이 묻어 있었다. 왔는가? 내 그대를 한번 보고 싶었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분명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예의를 다해 자리에 앉았다. 영감은 천천히 찻잔을 건넸고 말없이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손에 든 작은 함 하나를 내게 건넸다. 함 안엔 오래된 비단에 쌓인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내 아비의 이야기라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이젠 때가 된 듯하네. 영감은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말을 시작했다. 내 아비는 젊은 시절 제주 가명에 부임했던 관리였지. 그 시절 한 여인을 알게 되었네. 이름은 혜연. 무당의 딸이었고 눈빛이 깊고 말이 적은 여인이었지.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은근히 의지했지. 병이 나면 혜연을 찾고 소원이 있으면 그녀의 어머니에게 제를 지냈. v.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무속을 금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결국 감찰의 명을 받고 혜연의 어머니를 체포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영감의 아버지는 갈등했지만 어길 수 없었고 그날 이후 혜연은 어머니를 잃고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도 병을 얻었다. 그 병은 기이했네. 의사도 의원도 고치지 못했고 아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하더군. 무릎 위에 붉은 손자국이 남고 숨을 쉴 때마다 검은 피가 섞였지. 영감의 아버지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8의 나이에 세상을 떴다고 한다. 그의 유품 중엔 혜연이 남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 내 어머니 같은 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후 영감은 줄곧 무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했고 그런 이야기가 돌면 일부러 무시해왔다 한다. 하지만 나를 찾아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얼마 전부터 김 영감의 집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밤이면 마루 끝에서 여성의 그림자가 스치고 벽에 걸린 먹그림이 스스로 번지더군. 문을 열면 사라지고 문을 닫으면 다시 나타나지. 처음엔 병이라 여겼지만 어느 날 잠결에 들은 낮은 목소리가 결정적이었다. 나는 이제 죄를 묻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기억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영감은 오래된 기억을 꺼내어 내게 건네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듣는 이라 들었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자격도 있다 믿네. 나는 두루마리를 조심스레 펼쳤다.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처럼 보이는 글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자기 내면의 고뇌, 혜연에 대한 미안함, 조정의 명과 사람 사이에서의 괴로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만약 내 죽음이 누군가의 슬픔을 덜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노라. 나는 천천히 두루마리를 말아 다시 함에 담았다. 그리고 영감에게 말했다. 혜연은 아마도 지금껏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길, 억울하지 않게 바라봐 주길. 그날 밤, 김 영감의 집 앞에 작은 제단이 마련되었다. 대청마루에 놓인 향 위로 바람이 불었고 붉은 조각천이 나뭇가지에 묶여 흔들렸다. 제단 앞에서 영감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읊조렸다. 혜연이여, 나는 그대를 기억하오. 이제 평안해지시길. 이후 이상한 일은 더는 일어나지 않았다. 벽에 번지던 그림도 멈췄고 밤의 소리도 사라졌다. 김 영감은 그해 겨울 잠든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는 조용했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 하나는 오랫동안 내 마음을 울렸다. 사람의 기억은 때로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용서를 받지 않아도 그 마음을 꺼내는 순간 오래 묻힌 한이 녹는다. 나는 김봉주 영감의 두루마리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서재 한쪽에 보관하고 있다. 누군가 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 전해질 수 있도록.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 골짜기는 더욱 고요해졌다. 아침마다 지붕 위에 성긴 눈이 쌓였고 대문 앞엔 발자국 하나 없이 하얀 이불이 덮인 듯했다. 방 안에서 묵은 장을 담그는 냄새와 군불 냄새가 감돌고 굴뚝마다 연기가 일어나는 그 풍경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만 외로움이 스미는 계절이었다. 그 무렵 나는 마을 북쪽 끝 낙엽송 숲을 지나 외따로 떨어진 집 한 채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 집은 원래 한때 기생 출신의 여인인 교통사고가 살던 곳이었다. 교통사고는 마을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지만 아이들을 아프지 않게 돌보고 마른 나무 꺾인 이웃에게는 먼저 연탄을 들여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해 여름 장마 직후 갑자기 마을을 떠났고 그 후 집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다. 며칠 전 장에서 돌아오던 중 허리가 굽은 윤서 댁이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도련님, 그 집에 다시 불이 들어왔더래요. 밤마다 등잔불이 창 너머로 어른거리던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는데 이상하지 않소? 내 마음에도 묘한 울림이 생겼다. 나는 오래전 교통사고와 나눴던 짧은 대화를 떠올렸다. 어느 봄날, 그녀는 내가 떨어뜨린 책을 주워주며 이런 말을 했었다. 글이란 건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말보다 무서운 거죠.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허전했고 그 말은 내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마치 그녀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속내를 한 조각 비춘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낙엽송 숲을 지나 그 집으로 향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은은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니 벽 한편엔 조촐한 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 앉아있던 여인의 실루엣이 등불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여의었고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분명 교통사고였다. 왔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언제쯤 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재단 위엔 흰 종이 위에 붉은 먹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건 내 이야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이야기. 교통사고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기생으로 살았던 시절의 기억부터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살아온 세월까지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특히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린 나이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참았지만 그 아이에 보낼 땐 정말이지. 다시는 숨을 쉬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집을 떠나 떠돌다시피 살았고 자신처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 글로 남기기 위해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단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앉아 그 글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세상 어디에도 실리지 못할, 그러나 분명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집안에서 쫓겨난 아이, 전쟁 속에서 남편을 잃고 말 한마디 못한 여인, 산속에서 죽음을 택한 노모. 글마다 한이 서려 있었고 애틋함이 가득했다.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에 남기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기를 바랐어요. 나는 그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며칠 후 교통사고는 다시 집을 떠났다. 이번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남긴 건 재단 위에 접힌 종이 몇 장과 작은 매듭 하나였다. 그 매듭 안에는 붉은 실과 함께 아이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쓰재 안 작은 상자에 넣고 앞서 내가 읽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고이 모셔두었다. 교통사고는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들은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이상하게 여겼고 밤이 되면 등불이 다시 보인다고도 했다. 나는 그 말에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아직 이야기 하나를 다 못 맞췄을지도 모르지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 조용히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언제가 될지 모를 누군가에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해 겨울,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마치 조용한 설화 속 장면처럼 눈발은 말없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앉았고 골목마다 고요가 깃들었다. 종로 끝자락에 자리한 한옥, 그곳엔 나 혼자 거처하고 있었다. 바닥은 군불로 따뜻했지만 좀처럼 녹지 않았다. 교통사고가 떠난 지 한 달 남짓, 그녀가 남긴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얼굴들이 매일 밤 내 꿈에 찾아왔다. 책상 위엔 그녀가 써놓고 간 원고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내가 따로 메모해 둔 작은 수첩이 덮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반복해서 읽었다. 이상하게도 처음보다 두 번째가 더 깊었고 세 번째는 눈물이 흘렀다. 사람의 말은 글이 되고 그 글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제대로 들리는 법이다. 그날 아침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엔 낯익은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펼쳐보니 서울 북촌의 한 차집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차 한잔 할까요?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나는 그 주소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담요를 걷고 일어섰다. 북촌 골목은 익숙하면서도 생경했다. 옛 한옥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고 그 중간중간엔 현대식 찻집들이 조용히 숨을 쉬듯 존재했다.
그녀가 지목한 찻집은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짙은 쑥차 향이 코끝을 스쳤고 창가에 앉은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교통사고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말없이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내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이번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같은 이들이 숨겨두고 끝내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이름도 무덤도 없이 사라진 그 사람들의 목소리죠. 그녀는 원고 뭉치를 꺼내 내게 건넸다. 거기엔 이름이 적히지 않은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어딘가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았다. 집안에서 나와 떠돌다 숨을 거둔 여인, 아이를 잃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모친, 사기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난 남자. 그들의 이야기는 구구절절한 듯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이걸 당신이 대신 전해주셨으면 해요. 단지 글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 그들의 숨소리와 체온까지 함께 전해지는 방식으로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그 종이들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다. 가벼운 듯 무거운 그 마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그녀와 함께 북촌 골목을 걸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골목 끝 작은 서점 앞에 멈췄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교통사고가 책을 보관해 오던 장소였다. 책방 주인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우리는 원고를 조용히 서가 한 칸에 정리해 두었다. 언젠가 누군가 이걸 꺼내볼 수 있겠죠. 교통사고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눈처럼 가볍고 깨끗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 단지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세상 모든 이가 기억될 순 없지만 누군가 하나라도 그 존재를 기억해준다면 그건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이라 믿는다. 며칠 뒤 나는 서재에 불을 켜고 교통사고가 남긴 마지막 원고들을 정리하기 위해 시작했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하나에 작은 설명과 묵상을 덧붙였다. 그건 단지 그를 위한 글이 아니라 어느 한 겨울밤 눈 속에 묻힌 목소리를 꺼내는 일이었다. 어느덧 눈은 그쳤고 마당에 쌓인 흰 눈 위로 작은 발자국이 남았다. 아이들이 웃으며 골목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굴뚝에선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끝자락, 하늘은 맑았고 차가운 바람 속에 어딘가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 걸듯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듣고 계시지요? 저는 계속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야기는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막 시작이라는 듯 했다. 언젠가 누군가 그 첫 장을 다시 넘겨볼 날이 오기를 바라며